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1992년에 경북대학교에서 그 일본의 학자들을 초빙해가지고 한일 경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의 버블이 꺼질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거품이 잔뜩 끼었는데 그 거품이 꺼질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92년에요. 일본 경제는 거의 세계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경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땅값이 비쌌어요. 부동산. 그래서 일본에서 이 부동산 필승.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서는 부자다.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교수들이 일본 경제의 버블이 꺼질 것이다. 그때 한국 교수들은요, 한국 학자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 일본 경제가 그럴 리가 있나? 전자기술, 자동차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 경제가 꺼진다는 말이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 폭삭 가라앉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고 은행이 도산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다시 말하면 인구가 고령화돼 가면서 당시 이미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초고령 사회라는 건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20년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황이에요.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일본 은행 금리는 0%지요. 금리가 아예 없어요. 왜?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본 젊은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일본 젊은이들은 지금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앞날이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로 볼 때 앞으로 3년 후 2018년에 인구 절벽에 직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에 근로세대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로세대의 수가 줄어들어 1년에 한 20만 명씩 줄어. 그러면 지금 퇴직세대, 노령연금 주고 있는데 그거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3년 후면은 인구 절벽에 부딪힙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서 노인의 인구가 점점 늘어서 근로세대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세대가 열심히 일을 해야 세금을 걷어서 노령연금을 주든 국민연금을 주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세대가 줄어든다고. 줄어들어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은 행복하다 그래요. 한국은 참 다행이다. 뭐 때문에 다행이냐? 일본이라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일본이 지금 당하는 꼴을 봐라. 당하는 꼴을 봐라. 너희들도 3년 후에 인구 절벽에 부딪히는데 그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절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로세대가 줄어. 그런데 노인은 늘어. 그러니까 국가재정은 점점 궁핍해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무슨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않는다거나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주기 싫어서 노령연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국가가
빚을 내서 주면 돼. 한국은행 차입이나 또는 우리 재무부 증권을 발행하거나 해서 국민에게 팔아서 노령연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가가 지는 빚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누가 갚아야 돼요? 예,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돼요. 안 그래도 지 발등에 불도 못 끄는 후손들이 갚아야 된다고요.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학이 불사즉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배울 학자니까 여기 이는 빠십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 그 말이에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 다시 말하면 지식만 흡수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없으면 그놈은 멍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놈은 멍청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 여기서 어떤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지식만 흡수하고 자신의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멍청한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있냐면 탈무드에도 있어요. 탈무드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지혜를 모는 탈무드예요. 한 어머니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랍비에게 갔습니다. 랍비는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죠. 아주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랍비에게 엄청나게 했습니다. 얘는요 어려서부터 시키는 대로 했고 많은 책을 읽었고 엄청난 지식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랍비에게 그런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참 똑똑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랍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눈을 꺼벅꺼벅 하시더니 어머님,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으셨군요. 바보가 된 거예요. 계속 시키는 대로만 했고 책만 읽어서 지식만 습득했지 어떻게 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지금 바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되 최종 판단은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3년 뒤 2018년에 현재 통계청의 통계로 보면은 우리가 인구 절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 세대가 줄어요. 그리고 노인 세대가 올라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부양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 슬라이드 좀 비춰주실래요? 각, 자, 무, 치. 각은 뿔각자입니다. 자는 놈자자니까 없을무 이빨치자니까 뿔을 가진 놈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그런 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날카로운 이가 있는 놈은 뿔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은 모든 지상의 모든 개체는 모든 장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자, 현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럽니다. The Age of Uncertainty. 이 말이 나온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77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갈브레이스 박사가 영국 BBC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 도대체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시대라 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벌써 3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IMF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났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기술 진보 속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고 소위 지식의 빅뱅이라고 그럽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자들은 현대사회를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데 문명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다. 문명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미국의 경제학 교수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몇십 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90%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다. 유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유통 없어져요. 왜? 아이, 공장에서 직거래하면 되잖아요. 지금 택배가 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공장에서 콜마에서 직거래하면 돼. 뭐 유통해서 통할 건 뭐 있어.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요. 과거에는 이마트라든가 이 마트에 전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지금은 다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다 배달해줘요. 그렇잖아요. 응? 중국집 짜장면도 배달해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다 배달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직업이 없어진다. 제레미 레프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게 미국에서 일어나면요. 옛날에는 한 20년 뒤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 와요. 제가 1980년대 미국에 갔을 때 창고형 그런 마켓이 있었어요. 마트예요, 마트.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오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근데 지금은 바로 와요, 바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요. 1년에 낳는 아이들이 24만 명이 줄어. 그럼 나중에 군대에 누가 가겠어요? 군대 누가 가겠냐고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다 군대 가도 부족해. 60만을 채우지를 못해요. 채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수를 줄여야 돼. 그런 사태가 벌어지듯이 우리가 앞으로 뻔한 게 인구 통계를 보면 뻔한 게 인구 절벽이 오게 돼 있고 현재 직업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점점 적게 나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아이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 많아지니까 뭐 경쟁 안 해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겠네.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겠네. 일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을 보니까 인구가 60만이 줄면 일자리가 150만가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인구는 주는데, 다시 말하면 젊은이는 주는데 일자리는 더 없어져. 왜? 자동화돼 가거든요. 계속 자동화돼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각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어때요? 유비무환.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에서 아마 절망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이 갖는 의문 3가지.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좋다니까 하고 안 좋다니까 안 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그건 주체성이 없는 거지. 3가지 뭐예요? 이거 앞에서 많이들 떠드는데 저 영감탱이 떠드는데 과연 사기가 아닌가? 첫 번째예요. 내가 할 것인가 말까. 두 번째,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전업주부였다. 나는 지금까지 회사원이었다. 나는 공무원이었다. 선생님이었다. 나는 장교였다.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상국 이 스타마스터 얘기했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놈 하나요? 선배님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미쳤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안 미쳤다. 그런데 네가 내 노후를 네가 책임질래? 그렇게 물어보세요. 책임 못 져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 같은 성공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제품이 충고다 그랬어요. 아주 무책임하게 충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런 경우는 피해 가세요.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가세요.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보람 있는 일이냐 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인간은 돈을 많이 줘도 보람 없는 일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하루에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이 독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런데 독은 밑이 빠졌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 하루 종일 물을 부으면 10만 원 주겠다 이게. 그 일을 하루 이상 하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렇죠? 못해요. 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반은 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일인데도 보람이 있는 일은 한다고요. 돈을 안 줘도 해요. 그러나 2차적 고려사항은 역시 아무리 보람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일은 오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빈지갑을 가지고 누가 오래 이야기했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일이 보람이 있느냐,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돈이 생기느냐, 이 문제예요. 애터미는 둘 다입니다. 그런데 주구개선이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건 한번 스스로 따져보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월천대, 오천대이 되는데 그게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그리고 무슨 비즈니스든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 빅 비즈니스건 무슨 일이건 내가 연구원이건 변명우 박사처럼 내가 학자이건 또는 이발소를 하건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러면 빅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3H입니다. 3H. 쿨헤드. 냉철한 두뇌예요. 냉철한 두뇌. 그리고 비전과 목표. 요게 있어야 돼요. 목표.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항구를 찾아갑니까? 두 번째, 여기 머리만 샤프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warm heart,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만 샤프하고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이 돼요. 분명히 사기꾼이 된다고요. 그리고 쿨 헤드가 없고 웜 하트만 있으면, 따뜻한 가슴만 있으면 이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지 비즈니스맨은 아니에요.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핸드입니다. 핸드. 부지런한 손발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이 따뜻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은. 특히 이 애터미 사업은 그렇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그래서 오늘 강의 다 잊어보시더라도 3H는 잊지 마세요. 쿨 헤드, 웜 하트, 비지 핸드. 손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걸 우리 성리학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그랬냐?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공부예요. 공부는 우리 신체를 단련해서 탁월하게 되는 현상을 공부라고 했는데 선조들은 신체를 어떻게 봤느냐? 신체는 머리와 가슴과 육체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과 육체 요게를 잘 단련해서 탁월하게 되는 것,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는 것, 요것을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를 잘한다.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시구진이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같이 전진하자. 그런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시대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변화가 심한 시대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적응력이다. 어댑터빌리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응력이다.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왕년에 저번에 누구한테 당신 그거 좀 그 라인 좀 어떻게 해서 좀 어떻게 좀 키워볼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요 왕년만 같으면 한가닥 했는데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왕년 말고 지금 하라는 거거든. 지금
왕년 찬 놈 치고 제대로 된 놈이 내가 한 놈도 못 봤어요.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재심합력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uper Synergy of United Heart. 마음이 서로 합해지면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는데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재심합력은 후한서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후한서 초대 황제인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반란군보다 훨씬 힘이 약했는데 많은 소규모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큰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재심합력이라는 말을 써요. 즉 우리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같은 마음으로 뭉치면 여기서 예기익장 그랬어요.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진다. 이게 애터미 사업. 그래서 요것 때문에 성공해요. 재심합력해서 내 능력은 1%인데 나머지 99%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서 예기익장하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거. 그래서 스타가 되고 로얄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자, 각자 무치를 봅시다. 요 놈은 이빨이 날카로운 놈인데 요 놈은 뿔이 있어요. 그런데 요 놈은 뿔이 없어. 그렇죠?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요 놈은 뿔이 날카로운 놈인데 이빨이 시원찮네. 어금니가 시원찮네. 요 놈은 나는 놈인데 빨리 걷지를 못해. 요 놈은 못 나니까 빨리 걸어. 이와 같이 이것은 고려 중기의 학자인 박일로라는 사람이 쓴 판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꽃이 겉모양이 화려한 놈은 열매가 시원찮네. 열매가 좋은 놈은 꽃이 시원찮네.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는데 호박꽃 예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조물주는 모든 개체에게 모든 장점과 아름다움과 강점을 다 주지 않았다 그런 말. 다 주지 않았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마음도 상냥하고 용기도 있고 그런 아가씨는 없어요. 얼굴이 예쁘면 머리가 좀 빠가든가 성격이 좀 이상하든가 뭐 그러지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없어요. 자, 이일로의 판집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 고려 중기의 사람인데 고려 중기 지금부터 한 700년 전의 인물인데 이런 말을 써놨어요. 천지는 만물에 있어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할 수 없게 하였다. 나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곱고 머리도 좋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때문에 뿔이 있는 놈은 이빨이 없고 날개가 있으면 다리가 2개뿐이다. 이름난 꽃은 열매가 없고 고운 빛가루 구름은 쉬 흩어진다. 석양 구름 아름답지요. 그 금방 없어져요. 사람이 이르렀어도 또한 그러하다. 기특한 재주와 화려한 기회로 뛰어나게 되면 공명이 떠나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리 엄청 좋은 놈한테 덕을 베푸라고 하면 그럼 잘 못해요. 우리 대표 사업자 아드님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근데 나이가 지금 거의 40에 다다랐는데 연애를 못해.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야 이놈아 연애 좀 해서 결혼 좀 하라. 그러니까 툭 서점에 가더니 연애하는 법 책을 딱 사와가지고 그것을 독파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법.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강점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고 연구하는 천재예요. 그러나 연애하는 데는 아주 그냥 잼병이야. 아무것도 몰라. 이러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한 게 서로 강점을 보완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면서 어우러 산다는 거예요. 어우러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잉여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얻고 삽니다. 우리는 2개를 다 얻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자기가 만든 신발 신고 다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자기가 만든 옷,
자기가 만든 머리핀, 자기가 만든 목도리 메고 있는 분 없잖아요.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만든 것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동물이에요. 서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 다음. 그래서 이 각자 묻히는 애터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왜? 그 사람이 모든 강점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걸 서로 보완하면 슈퍼 시너지가 나오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각자 무치 때문에 경청,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생이 지지자는 없다. 생이 지지자는 말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난 이걸 항상 얘기하는데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거 외에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최고 지식인으로 칩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 보고 자동차 고치라고 해봐요. 못 고쳐요. 무식하기 짝이 없거든. 응? 무식하기 짝이 없거든. 못 고쳐요. 자, 그렇듯이 우리 속담에 묻는 자는 5분간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청각장애인을 만났는데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기가 계속 개발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상이 많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요. 청각장애인들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대학까지 나왔는데 뭐 아는 게 왜 없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귀로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도 지식을 습득하는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모른대요. 그것을.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음악이 흘러나오면 아 저건 누구 노래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모르면 저건 누구 노래지? 그럼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 그 이선희 노래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게 지식이 돼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으로 봐서 얻은 지식 외에는 모른대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지금은 그런 어떤 물리적 장애에 대해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기가 많이 개발되는데 문제는 심적 청각장애자예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얻는 게 없어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열심히 들으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도로시 린드 딕스라는 분은 미국 19세기 미국의 인물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 노이로제나 정신병은 미친놈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병이다. 이거 병이면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심리치료, 정신병원을 만든 최초의 인물이 이 도로시 딕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 절반만큼도 흥미가 없다.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할머니들 모인 데 가보면요. 전부 다 자기 손주 자랑하고 있어. 우리 손주는 아이고 천재. 그런데 자기는 흥미가 있어 말하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그 손주가 큰 것을 본 적이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내고 한 손주 자랑한다고 그러죠. 요즘은 그게 진화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왜? 우리 손주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놈이 그렇다는 걸 아는데 다른 할머니는 그 손주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흥미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 데일 카네기란 저명한 자기개발학자입니다. 2주 동안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무 관심을 끌기에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17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자문 작가입니다. 이 양반은 귀족으로서 정치적인 과정을 많이 거쳤고 또 정권을 잡기도 했는데 결국은 다 헛거라는 걸 알고 시골에 가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자기가 파트너보다 잘난 분 계시면 자랑해 보세요. 그럼 전부 다 적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줘라. 이게 간단한 말인데 잘 안 돼요. 네, 다음. 네, 아인슈타인은 역시 말하자마자 방정식이 나오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A라 한다면 그 법칙은 A 이퀄 X 플러스 Y 플러스 G로 나타낼 수 있다. X는 일하는 것, Y는 노는 것, 그 다음에 Z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것. 떠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나무 말을 들어라. 그래야 성공한다. 네 입 닥치고 가만히 있거라. 이게 아인슈타인, 세계 최고의 지식인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자, 다음. 자, 겸청증명 편신지감. 이건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바로 당나라 2대 황제였던 당태종의 정관종효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징이라는 아주 명신, 현신이었는데 당태종이 물었어요. 임금에게 있어서 밝은 임금이란 어떤 임금이고 어두운 임금이란 어떤 임금인가? 라고 묻자 위징이 대답합니다. 밝은 임금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고 어두운 임금은 자기가 믿는 사람 말만 듣는 거다. 그리고 지 독단으로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태종은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현군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런데 이 위징 한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임금과 우리가 요순시대라고 그러는데 요임금과 순임금은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가? 그러자 위징이 대답합니다. 그분들은 사방문을 다 열어놓고 나무꾼, 꼴꾼까지의 이야기도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신들의 이야기도 다 들었다. 다 들으니까 현신들이 농간을 부려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아래 백성들이 현재 삶이 어떤가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위징은 요순시대가 태평성대인 것은 저 양반들이 무슨 유식하다든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다음. 자, 유방의 겸청과 바로 진나라가 망하고 진시황이 망하고 이제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대결을 하는데 항우와 유방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항우는 대대로 초나라 장수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에요. 그리고 역발상 기계에서 힘으로 산을 뽑아버리고 기계로 이 기계로 천하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유방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골 면장이었어요. 면장도 못한 정장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유방이 이겼어요. 유방이. 항우는 자기 똑똑한 것만 알았지 밑에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범증이라고 하는 탁월한 책사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유방은 자기가 2% 부족하기 때문에 한신이나 장량이나 소하나 이런 참모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천하를 통일하고 항우는 해야 전투에서 패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자살하고 말. 장량 같은 사람, 장량 같은 최고의 책사에게 어느 학자가 물었어요.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어째서 2% 부정한 저 바보 같은 유방을 따르는가? 그랬더니 장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주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유방은 그것을 하니 나는 유방을 따른다. 혹시 리더분들 중에서 지금 파트너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한다면은 내가 혹시 독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방 같은 인물, 장자방 같은 인물도 유방을 따랐어요. 자, 다음. 여기 지금 삼성그룹을 창업을 하셨던 바로 이병철 회장님이 후계자인 이건희 회장님께 써준 휴효입니다. 그런데 요 이병철 회장께서 직무를 계속 하실 때는 요거 경청이란 말을 이 사무실에 걸어놓고 항상 이걸 보셨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생의 철학, 경영 철학으로 삼았던 물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요 목개입니다. 목개. 나무닭이에요. 나무닭. 나무닭을 항상 보면서 자기 인생 철학, 경영 철학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무닭이에요. 나무닭.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장자의 달생편 그리고 열자의 황제편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나라의 선왕이라는 분이 11대 주나라의 군주인데요. 투계를 좋아해. 닭싸움을 좋아해. 닭싸움. 그래가지고 좋은 닭을 하나 구해가지고 닭싸움에 아주 인류조련사, 투계 조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기성자라는 사람인데,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자기 투계를 주면서 훈련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기성자가, 그 당시 나라가 주나라니까 주나라의 군주가 투계 조련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조련을 시키겠죠. 근데 한 열흘쯤 돼가지고 이 주 선왕이 물었어요. 이제 됐나? 그랬더니 기성자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직도 제 힘만 믿고 교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놈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경적필패 그런 말이 있죠. 또 모르시는 모양이네 이게. 경적필패라는 말은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진다는 얘기거든요. 가벼울 경자, 이 원수적, 적적자, 반드필자, 피할 필자.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피한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할 때 보면은 꼴찌 팀이 1등 팀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1등 팀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거예요, 지금. 그 질 수가 없는데 바로 경적필패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자가 그 투계가 지금 군주 임금께서 맡기신 투계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만 믿고 허세를 부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직 조련이 안 됐다 이게.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군주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이제 됐나? 그랬더니 기성자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래가지고는 싸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 픽 꼬라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는가 봐라.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상대방이 울음소리만 내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그건 싸움 딱으로서는 마치가 적합치가 않다. 이렇게 기성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한 열흘 있다가 이제 됐나?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언제든지 닭만 보면 싸울 의지가 아주 충천한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이제 됐나? 그랬더니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나무로 만든 닭처럼 의연한 모습입니다. 누가 닭이 옆에서 울건 말건 약한 놈이 나타나건 말건 나무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놈이 다른 닭이 보고서 그 위세에 질려가지고 요놈하고는 싸울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요걸 이병철 회장이 보시고 이 목계를 깎아가지고 사무실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거기에 대꾸하고 썩내고 화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묵묵하게 내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목계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오늘날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경청이라는 것과 목계라는 두 개의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원자 제불죠. 옛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은 몸소 실천함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함이라. 그러니까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자 치기연이 과기에.
자, 군자, 신사는 그 말이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은 근사하게 했는데 행동은 시원찮았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계속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다음에 하라. 계속 나와 이 말. 불안인지 불기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군자는 뭘 걱정하느냐?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너를 봐라 그 말이야.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이게 또 나와요. 자, 다음 불역사. 남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으며. 이게 다단계 사업하고 관계되죠. 저 사람이 나를 속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억측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말하면 저놈 안 믿겠지, 그렇게 억측하지는 않는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항상 사태를 먼저 파악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설득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기불칭기력 칭기대결. 이 기는 천리마입니다. 천리마 기자인데, 천리마는 그 힘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덕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 누군가가 학력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덕, 여기서 덕은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덕성을 의미합니다. 품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 다시 말하면 꼭 학력이 높고 경력이 좋고 뭐가 좋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걸 칭찬하는 것이다. 천리마는 굉장히 길이 잘 떨어진 말이라고 그럽니다. 힘도 센데 힘만 세가지고 길이 안 떨어지면요, 그건 천리마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부실임, 역부실언.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더불어 이야기할 만한 상대인데도 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 내가 누구에게 좀 권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면 그 말을 잃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시간 낭비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이 전형적인 케이스가 사이코패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학자, 연구해놓은 거, 미국 학자가 연구해놓은 거 보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사이코패스랍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평소 회사 생활로 잘하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이 잦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감정이입 능력이 제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DNA 자체가 감정이입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보통 감정이입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좀 짠해요. 짠한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전혀 없어. 그래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감정이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짠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그 토의에서 그러더라고. 그럼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의학자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도리밖에는 없어요. 그러더라고. 멀리하는 도리밖에는 없어요. 왜? DNA 자체가 감정이입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지요. 그것은 꽃의 감정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또 텔레비전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것이 픽션이란 걸 아는데 슬픈 스토리를 보면 내가 슬퍼져. 그렇잖아요. 그게 감정이입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슬픈 장면을 봐도 슬프지가 않고 아무리 기쁜 장면을 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언제만 기쁘냐?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기뻐요. 이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그러더라고. 그 대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책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분하고는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단둘이만 있지 마세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사이코패스는 여기 안 오셨겠지? 근데 그 적지가 않아요. 100명 중 1명이 사이코패스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뭐 토막살이를 한다든가 아주 잔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죠. 가끔 뉴스에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인 걸로 이렇게 나와요. 사이코패스예요. 감정이 있는 게 없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죠. 자, 다음 생이 지지자 상이야. 자,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상급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생이 지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배워서 알아요. 그렇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경에 처해서도 배우지 않는다면 이는 곧 최하급이다. 직업이 이제 우리가 이 인구 절벽에 곧 직면해서 직업이 지금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도 옛날 농경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만 얘기하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하급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바로 소망 달성의 6가지 원칙. 요것은 지금 SMI 시중에 학원도 있고 마인드 파워 학원도 있고, 그 학원에서는 4단계, 6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전부 똑같아요. 요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이거 돈 받고 해줍니다. 돈 받고. 근데 여기서는 돈 안 받고 해줘요, 그냥. 얼마 전에 마인드 파워 학원을 하는 아가씨가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새로운 걸 배워와가지고 무슨 학원을 차려서 어쩌고 저쩌고. 요걸 4단계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4단계로. 근데 다 이 6단계예요. 응? 그 학원 아가씨가 얘기하는 것은 단계를 요 2개를 합했더라고요. 요걸 합해가지고 4단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목표, 내가 벌 수 있는 목표, 월천댁, 오천댁이라고 정하라는 거예요. 그 정하는데 뭐 세금 냅니까? 그냥 정하세요. 그냥 정해요. 그러면 뭘 해서 벌 거냐? 뭘 해서 벌 거냐? 뭘 해서 벌 거냐? 이건 뭐예요? 쿨헤드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걸 해서 내가 월천댁, 오천댁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소망, 달성, 기획, 행동 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들어간다. 요걸 적는다. 매일 2회 암송한다. 또는 반복 큰 소리로 읽는다. 그 말은 내 잠재의식 속에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어넣기 위해서. 자, 이런 걸 보면은 이건 나폴레옹 힐이 얘기했고 앤드류 카네기 얘기했고 시크릿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췄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에 보니까 성공의 비결은 이것이더라예요. 이것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학력이 좋아야 된다든가 지식이 많아야 된다든가 건강해야 된다든가 여자는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해. 애티튜드.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게 애티튜드예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론은 스스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